라스베이거 CTO께서 이렇게 주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저희가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 기술 및 추진 방향에 대해서 다 네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한번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지. 저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늦게 이제 시험운행 제도를 도입을 했었고요. 그래서 올해 2월달에 시험운행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지금 시험운행 허가를 좀 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한 8개 정도가 지금 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5차 규정 회의에서 지금 현재는 시험운행 구간이 총 한 8개 구간 정도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호법에서 신갈까지 한 군데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국도에 한 5군데, 그다음 시가지 부분에 한 2군데 이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좀 네거티브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외적인 구역 제외하고는 다 할 수 있게끔 풀어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시험운행 제도에 대한 것들은 보완할 것들은 계속 보완해 나갈 겁니다. 지금 현재는 승용차든 트럭이든 아무 자동차를 갖고 와서도 지금 시험운행을 할 수 있게 다 풀어가 있었고요. 자율주행 자체도 좀 쉽게 할 수 있게끔 충분히 그냥 본인들이 판단해서 충분히 안전성이 좀 확보됐다고 생각하면 가져올 수도 있고, 이게 0km가 되든 아니면 10km가 되든 많으면 1000km가 되든 그건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상용화 대비하기 위해서는 또 이제 많은 것들이 필요하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안전기준인데, 그 안전기준은 우리 신학생님이 얘기 많이 드릴 거고요. 그것도 이제 만들어야 되는 파트고, 이거는 이제 국제적으로 논의를 좀 해야 되는 파트라서 저희도 이제 일본이나 유럽이나 이쪽하고 같이 얘기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또 한 가지가 또 큰 게 뭐냐면 보험 상품이나 그다음에 이걸 그다음에 검사 이런 파트에 대한 연구를 좀 하고 있고, 지금 아마 오늘 4시에 보험 관련해 가지고는 좀 나름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어떻게 도입할 건지, 그러니까 보험도 이제 레벨 3 단계에서의 보험과 레벨 4 단계에서의 보험이 좀 틀릴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제도적인 파트고, 저희가 인프라 쪽은 지금 크게는 2가지를 지금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요. 첫 번째가 이제 정밀지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차근차근 계속 만들어가고 있고, 자세한 내용은 좀 이제 국토지리정보원이나 이쪽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제작되어 있는 것들은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차량에 대한 GPS 부분, 이 부분도 지금 하고 연구개발되어 있고, 지금 이제 상용화하려고, 1차적으로 수도권 지역을 주는 걸 상용화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기본 인프라 부분에서 이제 하나, 이제 도로 인프라 쪽 파트는 지금 대전 세종간에 시범해가지고 CITS를 지금 시범 실시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쪽에 나와서 표준화 모델이나 이런 것들이 되면 전국으로 지금 확대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고속도로하고 고속국도부터 잘 할 생각이고, 그 관련해가지고 이제 관련된 연구도 지금 진행되어 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희가 이제
각종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해서 어떤 다양한 조건의 어떤 테스트 베드가 필요한데 이 부분이 지금 한국에서는 좀 약간 없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자동차 안전연구원이 이제 KCT나 다양한 환경의 이제 복잡한 환경들, 예를 들어 뭐 고속도로 환경, 시내 구간 환경, 주차 환경, 그다음에 복도 환경, 뭐 이런 것들을 다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시간 도시를 하나 또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나가서 할 수 있는 그 실증 지구를 또 한 두세 군데 더 지정할 생각이고, 대학도 한번 지정해서 지원해 볼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가장 크게 또 뒤떨어져 있는 부분이 그런 데이터 부분, 각종 어떤 자율주행차를 운행하면서 이런 모았던 데이터를 한번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모아가지고 데이터 공유센터를 하나 만들려고 생각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제 이런 산업 육성하는 파트 부분에서 보면 지금 인력 문제나, 그리고 이게 가장 큰 거는 또 이제 이거를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어떤 좀 수용성이 좀 크거든요. 뭐 최근에 연구한 결과도 보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금의 이 오토 드라이브가 아니고 그냥 이런 드라이브 하는데 지금도 저도 자동을 안 뭅니다. 수동을 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 재미를 위해서 수동을 몰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시연 행사라든가 아니면 각종 경진대회라든가 뭐 포럼이라든가 지금 해결해야 할 것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포럼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근에 자율주행차 미래 포럼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4개 분과로 해가지고 총괄 분과 하나 있고 4개 분과로 해서 각자 하나가 이제 제도 분과, 두 번째가 이제 뭐 기술 파트 분과, 세 번째가 인문 사회적인 것들, 여기서 이제 보험이나 뭐 이런 것들, 사회적 수용성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가 됐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비즈니스 분과로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활용해가지고 사업화할 것인가, 이런 걸 해가지고 최근에 만들어서 좀 운행해 나가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정책들은 또 정책에 반영을 할 거고, 이런 걸 좀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이 분야에서 어차피 뭐 최근에 뭐 테슬라 사고도 있었지만 앞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원을 하고, 뭐 제안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예, 과장님께서 이제 규제 완화 부분하고 정글지도 작업, 테스트베드, 그리고 이제 최근에 발족한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 포럼이 구성됐는데요. 이런 전반적인 말씀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공단의 신정근 팀장님께 다음 질문 드려보겠는데요. 지금 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안전 기준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차 부분에서 이 부분을 좀 언급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예, 반갑습니다. 자동차 안전연구원의 자율주행 연구 팀장을 맡고 있는 신재곤입니다. 먼저 다들 아시겠지만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뭐 새로 생긴 게 아니고 에이다스 기반의 시스템들이 발전을 하면서 어떤 구글의 어떤 그 정책적인 그런 거 갖춰서 갑자기 붐업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기술력은 항상 그렇게 진행을 해왔고요. 다만 또 하나 이 자율주행 자동차의 가장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를 위한 인적의 어떠한 실수를 기계가 최대한 커버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을 하고, 그래서 아마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서, 그다음에 운전자의 어떠한 편의성을 위해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그런 또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단순한 일회성 이런 게 아니고요. 향후에 현재 가솔린 자동차 내연기관을 위주로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가 좀 거기에 매칭을 하고 있는데, 향후는 이제 전기 자동차나 수소차나 결국은 그 시스템에 얹혀서 아마 제로 에미션과 제로 퍼틸리티를 갈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또 하나 이번에 테슬라 사건도 아시겠지만은 결국은 여러분도 이제 개발을 하시다 보면, 저도 개발부서 평가부서에 있어왔지만 개발하실 때 하드웨어 부분하고 소프트웨어 부분이 서로 좀 유기적으로 잘 융합을 하셔가지고 좀 잘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거는
너무 뭐 과신하셔도 안 되고 너무 두려워하셔도 두려워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표준 말고 법규 리콰이어먼트로서 현재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법규가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KCT 같은 실험 도시에 만든 저희 R&D 과제를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러한 어떠한 안전 기준, 안전도를 확보할 수 없는 그런 기준을 만들기, 평가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저희 연구원이 자율주행 자동차 안전성 평가 기술 개발이라고 하는 정부 R&D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주행 안전성과 그다음에 펑셔널 세이프티를 저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펑셔널 세이프티에서 모든 걸 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어떤 기능이 고장이 났을 때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고장 안전이라는 표현을 저희는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실증 사업,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과장님 말씀 KCT라고 하는 시스템을 구성을 했습니다. KCT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의 MCT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MCT보다는 아마 10배 정도 큰 거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5개의 어떤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용도로 조건,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한 국도, 그러니까 외곽도, 지방도 같은 조건, 그 다음에 도심부 조건, 그 다음에 자율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 공간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커뮤니티브라고 해가지고 어린이 저속구간 있죠. 교통약자를 위한 스쿨존 같은 그런 커뮤니티브를 구성을 하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모든 도시가 그런 실험 도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서 있는 도시가 아니고 사람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걸 대형차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랬을 때 여러분이 개발한 어떤 시스템이나 개발품들이 제대로 잘 운행을 하고 문제가 없는지, 그러니까 재현 반복성이 있으니까 또 사고 나도 가상이기 때문에 아마 크게 문제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빨리 그거를 좀 지원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모르겠습니다. 아직 결론 난 건 아닌데 좀 컨소시엄 좀 구성을 해서 사용하실 분들하고 리콰이어먼트를 받아서 저희가 테스트베드 구축하는 데 반영을 하고 그 반영된 걸 갖고 여러분이 개발하실 때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빠르면 일정 부분 빠른 부분들은 내년 상반기에 완료를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도심부 같은 중요한 부분들은 아마 후년 한 상반기 정도는 완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국제 기준 쪽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기준이 요새는 아시겠지만 FTA든지 WTO 체제에 의해서 모든 기준들이 각 나라의 고유 기준들이 만들어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 수출하신 입장과 뭐 금형을 2개 팔 수도 없고 제품을 2개 만들 수도 없고 3개씩 만들 수도 없고 그래서 가능한 국제 기준을 통일하는 그런 추세를 갖고 있고요. 현재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돼서 리콰이어먼트 법규 쪽으로는 WP29라고 하는 유엔 산하의 WP29라는 쪽에서 각종 강국의 어떠한 법규를 전부 만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 ITES AD라고 하는 그런 그룹에서는 지금 현재 E-Safety와 E-Security, 그러니까 펑셔널 세이프티의 일부와 그 다음에 시큐리티 보안에 대한 관련을 현재 법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광범위한 법규가 되었고 현재는 가이드라인 안으로 현재 만들어서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일단 어나운스를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각국의 이해가 너무 많이 걸려 있어가지고요. 아마 조금 늦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국제적으로 그런 세이프티와 시큐리티에 대한 어떤 표준,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고 그 가이드라인 중에서 일부는 아마 리콰이어먼트로 들어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이 관심 있어 하신 자율조향 명령 기능입니다. 현재 테슬라에서는 오토파일럿을 표현을 했는데 그런 자율조향 명령 기능이 저희 현재 WP19 안에 있는 주행제동 분과의 법규를 만드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인포멀 그룹에서 자율조향 명령 기능을, 그러니까 자율조향 명령 조향입니다. 조향에 관련된 예를 들면 이제 그거를 한 6개 정도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주차할 때 조향 문제, 주차할 경우에 자동 조향 명령 기능, 그 다음에 엘카스 같은 단독에 있는 그랬을 때 자율조향 명령 기능, 그 다음에 레인 가이던스 있을 때 그럴 때 자율조향 명령 기능, 그 다음에
레인 체인지까지 들어갈 때 자율주행 명령에 각 구분을 해서 그 구분 단계별로 리콰이먼트를 별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초 안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기능을 쓰려고 하면은 운전자한테 핸즈오프라는 걸 인식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거를 뭐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해주고 몇 초가 이상이 지나면 제어가 돼야 되고 빠져나와야 되고 그런 여러분이 이제 안전을 확보하는 만약에 그런 것이 좀 미리 됐었으면은 아마 이번에 테슬라 같은 사건도 아마 좀 뭐 100%는 아니지만 사고를 좀 방지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아마 그런 기능들이 지금 현재 그 자동 조향 명령 기능이 만들어질 수 있고요. 빠르면은 그 자동 주차나 렐카스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내년 3월이면은 아마 그 리콰이먼트가 완료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그 레인 가이던스나 레인 체인지까지 포함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제 자율주행 명령의 오리지널 그런 명령 기능은 아마 내년 하반기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그게 바로 퍼블리시돼서 시행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일단 그 전문가 그룹에서 그런 안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국제적인 논의와 합의를 거쳐서 나오면 최소한 1년 정도는 있지 않겠나. 다만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이 설계하실 때나 아니면 뭐 반영하실 때는 미리 알고서 반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런 내용들이 WPC9에서 제공되는 내용들은 전문가 그룹의 회의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자료는 오픈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WPC9 UNEC WPC9 웹사이트에 가셔서 뭐 찾아보시면은 뭐 전부는 아니더라도 더 필요한 그 내용들은 아마 참조하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상당히 그 국제적으로도 그 빨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각종 법규를 만드는 것에 비해서는 이 자율주행 자동차는 좀 빨리 진행을 늦었지만 빨리 그 어떠한 리콰이먼트를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발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통 그 전문가들이 전망하기는 2025년도에 자율주행차가 이제 도로에 상용에 대해서 돌아다닐 거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지만 실제 오늘 과장님과 팀장께서 말씀해주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선결되지 않으면은 사실 뭐 그거는 전망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와 못지않게 또 기술 개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기관 본부장님께서 그 R&D 측면에서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소개해 주실 것 같습니다. 예, 본부장님. 저는 자동차 부품연구원에서 스마트 자동차 기술 연구본부를 맡고 있는 이재환입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분이 오셨다고 제가 오전부터 이렇게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게 주어진 시간이 한 10분인데요. 제가 먼저 자율주행, 최근에 또 테슬라가 이렇게 또 자율주행 오토파일럿 쪽이 사고가 나고 하니까 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먼저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정의를 조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벌써 저희가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리고 세 번째, 이 자율주행 자동차 구현하는데 중요한 핵심 기술이 뭐냐? 그리고 그 관련된 최근에 이제 표준화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저희 우리나라에서 이걸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이렇게 해서 좀 바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해서 이게 마지막이 자동차라고 있으니까 자동차만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실제는 뭐냐면 자동차하고 인프라하고의 어떤 협조 제어나 아니면 통합 제어 형태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프라라는 거는 도로 인프라, 우리가 ITS라고도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클라우드나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도 다 거기에 포함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다 종합을 해서 중요한 게 이제 이 기계가, 자동차인 기계가 주변 상황을 인지를 해서 그리고 위험을 판단하고 그리고 적절하게 차량을 제어를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는 자동차인데, 그 자동차의 이면에 깔려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스스로 안전주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안전주행이라는 말은 여기 깔려있는 게 첫 번째, 운전자한테 절대 과신을 하도록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위험한 상황이 됐을 때는 적절하게 뭐냐면은 그 상황을 운전자한테 경고도 해주고, 그리고 자동이나 수동에 대해서 적절하게 운전자의 의지가 있으면 빨리 그거를 스위칭해 줄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게 자율주행의 자동차의 정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맨드 비클하고는 조금, 오토노머스 비클은 조금 다른 컨셉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맨드 비클이라는 거는 약간 로봇 관점으로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무인 자동차라는 그 운전이라는 거는 자동차 그 업계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별로 좋아하는 용어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용의를 정의를 드리고요. 그 저희가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냐 하면은 그
고맙게도 미국 DOT 산의 니자에서 자율주행을 영부등 4단계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쉽게 해서 레벨 1이 지금 아다스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그 옵션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예,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만 하더라도 저희가 옵션 돈만 주면 다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지금 레벨 1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벨 1은 한 방향에 대한 종방향이나 아니면 횡방향에 대한 단일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자동화가 된다든지 운전자의 운전을 보조해주는 그런 수단인데요. 레벨 2가 되면 이게 이제 통합이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현대자동차 EQ900이 하이웨이 드라이빙 어시스트가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종방향을 통합제하는 초기 모델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기술이 발전되면은 이제 완전하게 손발을 떼도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게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레벨 3가 되면은 제한적인 조건에서 눈을 이제 조건부로 뗄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레벨 4가 되면 이제 완전하게 눈을 떼서 목적지만 정해놓으면 바로 차가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게 저희가 이제 기로에 서 있다는 게, 레벨 2까지는 자동차의 어떤 오토노머스한 기술, 그 드라이빙 기술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센스나 이런 기술, 통신 기술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레벨 3나 4로 가면은 그 차량용 그 센스의 한계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걸로만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프라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뭐 디지털 맵이 될 수도 있고, 다이나믹 맵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 관련된 쪽에 이제 주변에 그 차량과 통신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프라 기술이 이제 많이 발전돼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딱 어디 있냐면은 자동차 기술에서 자동차 인프라가 협조제한다든지 통합제하는 형태로 지금 가는 그 길목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곧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지금 있다는 걸 좀 같이 공감하시고요. 그래서 두 번째, 그러면 이걸 우리가 할 때 지금 이번에 뭐 테슬라가 사고가 났는 거에 가장 큰 잘못했는 거는 저희가 볼 때는 것입니다. 엔지니어 입장에서 보면은 첫 번째 뭐냐면 운전자한테 과신을 시켜서 운전자가 이게 무인으로 주행할 수 있는 자동차라고, 그러니까 자동 시스템으로 오해를 일으킨, 과신을 일으킨, 그게 사실은 잘못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시스템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관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페일이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할 거냐. 저희도 좀 엔지니어 관점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비전 센스 카메라로 인식을 못했으면 뇌에다가 반드시 그거를 검속 제거하면 디텍션을 했을 건데, 뇌에다마저 그거를 인식 못했다는 거는 그거는 정말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시스템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그 부분을 뭐냐 하면은 그 설계를 잘못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핵심 기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도 말씀드린 부분에서 첫 번째서는 뭐를 뽑냐면은 시스템 엔지니어링입니다. 자율주행 관련해서 지금 뭐 센서 기술도 좋고 통신 기술도 좋지만은 결국은 시스템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제가 아키텍처를 어떻게 잘 설계하고, 그리고 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전자가 과신하지 않으면서 적절하게 자동 모드와 수동 모드가 전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적인 그 엔지니어링을 잘 하느냐,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게 페일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거냐. 그래서 페일 모드에 대한 세프티 쪽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리던던시 관점에서 이중 설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번 같이 만약 영상 센서가 잘못됐으면은 그걸 대신해서 레이더가 그걸 잡았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중요하고, 그리고 기능적으로 봤을 때 뭐 어떤 부분이 잘못됐느냐에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펑셔널 세프티 관련해서, 기능 안전성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계층 구조로 보면 주변 상황을 잘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판단하고, 그 다음에 적절하게 차량을 모션 제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지하는 수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센서를 둬서 잘 센싱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비전 센서 카메라를 이용하는 거고, 두 번째가 레이더, 그리고 레이저 스캐너라는 라이다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잘 안 보이니까 그때는 이제 그 IR 센서, 적외선 카메라가 또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센서 가지고 센싱할 수 없는 거는 주변에서 정보를 보내주면 좋지 않습니까? 무선으로. 그래서 무선 통신이라고 해서 vehicle to infrastructure, vehicle to vehicle 이런 쪽에 그런 이제 무선 통신 기술이 중요한 게 하나의 저희가 퍼셉션 인지 쪽에 중요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아까 강연하실 때 좋은 이야기가 다 나왔습니다. 거기서도
그래서 그 부분에 보면은 이제 인비클 네트워크 쪽에 이거를 정보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더넷 아까 이야기도 나왔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 사이버 시큐리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사이버 시큐리티 관련해서 보안 쪽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리던던시라든지 페일세이프라든지 이런 것도 다 거기에 해당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보안 쪽에 제가 보안 칩이라든지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차량 시스템을 다 제가 이해를 하면서 보안에 대한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면은 이제 휴먼 비클 인터페이스 관련해서 적절하게 운전자하고 운전자의 어떤 성향이나 이걸 분석을 해서 적절하게 뭐냐면은 차량을 제어해 준다든지, 또 아니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조작되는 상황을 적절하게 운전자한테 모니터링 해 준다든지, 이런 휴먼 비클 인터페이스 기술이 굉장히 중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표준화 관련해서는 크게 보시면 세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제일 하드하게 지금 액티브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는 그 ISO TC 204에서 그 인텔리전트 트랜스포트 시스템 관련 ITS 거기에서 워킹그룹 18개가 있는데요. 거기서 가장 하드하게 지금 액티브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본연의 자동차 쪽에 있는 TC2가 있습니다. 거기도 중요하고, 그리고 SA 쪽에서도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우리나라는 산업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표준화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보면은 이제 학계나 연구소에 있는 분들이 하기 때문에, 해외에는 보면 대부분 실제 개발해는 엔지니어가 거기 활동을 하거든요. 그게 저희가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저희가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제가 봤을 때 첫 번째는 정부에서 많은 뭐냐면은 관심을 갖고 좀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민간에서 잘하고 있는 건 그냥 둬야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현대자동차가 하이웨이 드라이빙 어시스트 같이 이렇게 양산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에 거기 뭐 기술 지원이나 이런 걸 할 필요가 없고요. R&D 지원 이런 거 할 필요는 없는데, 저희가 약한 부분이 뭐냐면은 국내 부품 산업 관련해서 그게 아직 자생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센스라든지 무선 통신이라든지, 그리고 커넥티드 디바이스 이런 쪽에는 대부분 해외 의존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주고, 시대가 지금 자동차하고 인프라하고 협조제하고 통합제하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그건 인프라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업체만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좀 잘 그런 지원을 해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자율주행차를 정의를 할 때 레벨 1부터 4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히 우리 본부장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시켜 주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NXP 세미컨덕터의 라스 레거 CTO께서 발표해 주실 건데, NXP는 아시다시피 그 프리스케일 반도체를 인수를 하고 현재 차량용 반도체 월드와이드 넘버1입니다. 사실 이제 그 반도체 회사가 사실 자율주행차의 최전방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프로젝트에서 반도체 업체들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중에 한 회사가 NXP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라스에게 그간의 경험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청해서 듣고자 하겠습니다. Yeah, big thanks for the intro, and a big thanks for all three predecessors here for paving that road to the explanations from me now so well. Maybe one quick comment. So I'm working since 2.5 years with these little radar modules that I showed you prior with Google. Google was one of the first ones who picked those systems up, and we are very closely working with them. And you have all mentioned the other Californian company with the self-driving attempts, and I see clear differences between those two. Google has driven millions of kilometers on the road with cars that are overloaded with sensors. And basically, by all means, prove every day, and I've been multiple times in such a self-driving car, that prove every day that these sensors are simply better than I am with my eyes and ears as a human being. Yeah, we have a complete sensor surround view every time around the car. And only then, and under that conditions, I personally trust a self-driving car. If you have a car with reduced amount of sensors, that is, for example, looking too narrow with a radar sensor and does not see obstacles above the floor in 1 meter height or all these type of topics, yeah, then it is of course
honestly, it's a good ADAS system, but this is not a system where I would not pay attention anymore as a driver. Or in other words, I would also not trust any one of us here at the table if we are driving with one eye closed and the other eye is not seeing accurately. Yeah. So also there, what we have to make sure is that always the technology is at the best level, or as the US product liability laws are saying, that you are state of the art, so that you are developing your systems on a level as best technology know-how would expect you do that. And I think this is exactly what you said also prior. For that, we need the regulations in place. In a lot of areas, we have these product liability regulations already. So we have worked with that in the truck platooning case, and you can imagine, of course, that if a 40-ton truck does these type of erratic moves on the road, then all fun is over immediately. So what we have done there is we have paid a lot of attention in pre-testing on restricted areas first, and we work ourselves the way forward. So if you ask me when we will see the first cars self-driving on the roads, well, look at what, for example, companies like Volvo are announcing. They are saying in 3 or 4 years from now, we have a complete motorway assist system. And this is what we are working with. But a motorway is a restricted area. It is not with pedestrians, not with strollers, not with toys on the road. The roads are always traffic flow in one direction, all similar type of movement pattern. And then you can have a pretty robust assistance system where you also for longer times can take the hands off the wheel. In other ways, you can autonomously drive on a motorway. I would not guess that in Hamburg downtown, so my hometown, or in Seoul downtown, we can drive in the next couple of years completely autonomously, or you have to go into cars like the little Google car. The Google car is not driving faster than 25 miles per hour, so which is of course a totally different type of car. It's a city transport vehicle, but it's not what we normally talk about as an EQ 900 type of car on the road. This is very different. And the Google cars are driving on pre-scanned routes. Google makes heavy use of LiDAR scanners, laser scanners, also by a millimeter. And the car starts self-driving if the car, so to say, knows the road. I had to drive for the first time myself. So what I predict, what is going to come in the next years and what we technologically can do is a hybrid mix out of that. So from my house to the motorway entrance, the route that I'm driving every morning to get onto the motorway, my car will drive in the pre-scanned Google mode, will switch to the motorway assist on the motorway in the sort of restricted traffic patterns of the motorway, and assume I'm visiting my parents 500 kilometers away. I'm driving 10 kilometers to the motorway. I'm driving 480 kilometers on the motorway, and only then at the end of all of that, the car has to decide, do I know the pre-scanned route to my parents, so the last 10 kilometers, or does Lars have to drive manually again? And if the car doesn't know that route, yeah, then out of the 500 kilometers, these last 10 kilometers I have to do myself, which is basically for an aging population, for people who want to do something different while driving, which is feeling like true self-driving, because out of 5 hours, 6 hours driving, 10 minutes are self-driving by, or are driven by myself, or the rest is the robot doing. So we can get very, very close to these systems. Nevertheless, we have to make sure that under all conditions, the technology is way better, more stable, more controlled than a human being is. And we have the technology for that in place. So it is not that we do not have the technology answers. We even have, in most of the countries, the legal framework for that in place. But of course, what helps a lot is this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the exchange. And I think you mentioned that Korea does not have the capabilities to do all of that standalone and isolated. And trust me, also the US or Germany or any other country has no capability to do this completely standalone. What we are seeing at the moment is like in robotics, we are seeing a collaborative ecosystem. I hope that NXP has the best semiconductors for self-driving out in the market. But what we definitely do not have is we do not have the best software and the best algorithms.
We need universities, we need software companies, and we need the car makers for that. And we need also, of course, the governments and the regulators to help us getting the car-to-car communication, for example, installed in traffic lights in infrastructure. And with that, we gradually, but this will take a few years, will come to a true connected network for securely self-driving under all conditions.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이커미인지 김정영입니다. 오늘 하루 잘 들었는데요. 그 자율주행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지금 그 차량에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공해를 발생하지 않는 차를 하는 것이 저는 우선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먼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예, 제가 굉장히 곤란한 질문이서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물론 지금 자동차 분야가 이 자율주행 분야만 있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관련돼서 지금 산학연 관련되는 분들도 전문가들도 다양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게 자율주행 쪽에 이제 포커싱을 맞추다 보니까 오늘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거고요. 지금 친환경 관련해서 지금 공회전이라든지 또 급발진이라든지 또 연비라든지 이런 쪽은 또 별도로 또 많이 또 그런 분들이 연구를 또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게 아니고요. 네. 연료를 아예 안 쓰는 차를 말씀드린 겁니다. 네.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은 한번 저한테도 한번 연락을 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 관련되는 분 한번 소개는 시켜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질문. Yeah, so maybe a quick word there. Of course, one of the key hopes that we want to have with better traffic management and with better self-driving robots is just imagine you're not talking about your personal status symbol at home anymore, so your precious car that you want to have, but you're talking about transportation. So you're talking about much better equipped cars for cities. So for example, with electric drivetrains, cars that don't need the capability diesel fueled to run 1,000 kilometers, but that can recharge every 200 kilometers or whatever. You can run them very easily on electricity. It's of course never completely pollution free. That is by physics not possible because you have to create some energy somewhere. But what you can very well do is you can get the city center of Seoul very much reduced in pollution and in noise by having really traffic transportation services like Uber taxis, where you call the vehicle only if you need it, where you don't need to park it yourself, where you don't need parking places, where you do not occupy the streets, where you don't pave the walkways in a way that billions of cars can park. And all of that. So you have a more smooth traffic flows. You have less trucks on the roads or at times where no one else is on the road. So with a higher intelligence in those areas, there is calculations for a lot of countries where you're saving, and this is the point, for countries like Korea, where you're saving billions of dollars in fuel consumption that otherwise you are burning every day in traffic jams. And there, I think, it does not sound like a big achievement in the beginning, but burn fuel here in the city center of Seoul for $1 billion every day. I tell you, you will recognize what type of pollution that is. So with all of that, of course, our world gets much more eco-friendly. It will not be a quantum leap. You will not recognize it from Monday to Tuesday, suddenly everything is good. But I think the development goes into the right direction. 예, 저 팅크웨어라고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 만드는 회사에서 왔고요. 김대원이라고 합니다. 예,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은 뉴스에서 보셨다시피 현대는 2020년까지 상용화를 목표로 셀프 드라이빙 카를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V2X나 V2V는 솔직히 말해서 2020년까지 완료가 될 수 있을지 확실치가 않습니다. 실제로 자동차를 1년에 한 5% 정도밖에 새로 사지 않기 때문에 전체 차가 다 오늘 당장 V2V 인프라스트럭처가 깔려있는 차가 판매가 된다 하더라도 전체 차가 다 리플레이스 되는 데는 한 10년이 걸릴 테니까 별로 가능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V2V보다는 구글처럼
V2V나 V2X에 의존하지 않는 자체 센서로만 자율주행이 가능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시며 또 한 가지는 꼭 불필요하게 별도의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V2V 같은 별도의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통신하는 경우가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다른 그러니까 2G나 3G 네트워크가 이미 있고 그걸 통해서 서버를 경유해서 얼마든지 싼 값에 쉽게 통신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고가 났다 그러면 뭐 200m 전방이든 1km 전방이든 어떤 차가 어느 속도로 가고 사고가 났다는 걸 바로 서버를 통해서 알려줄 수 있고 그걸 다른 차들이 다 동시에 받을 수 있는데 굳이 그런 새로운 네트워크를 도입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Yeah, maybe I can give you a few data points on that, and thanks for the question. That's a very good one. So the technology, the car-to-car modules are out-developed, and by the end of this year, you will see the first serious cars from GM on the roads in the US that have already completely out-developed car-to-car communication. So there is other very big car companies, so amongst the biggest of this world, that are planning the rollout for end of 2018. So the V2X technology is developed, and it is not competing with 2, 3 or 4G, but it is complementary to it, because for car-to-car communication what you can do is you have peer-to-peer communication between the two of us within 4 milliseconds. For a lot of these use cases that I had just described prior, cellular communication doesn't do the job, because if I have sent first a message to a cellular station that is routed via the internet to the next cellular pole and it's coming back to you, these famous 0.2, 0.3 seconds are already gone in the best case, and in the worst case your SMS takes you 40 minutes to communicate with me. So this technology will be complementary, and the V2X technology is for sure not the only ingredient that you need for a self-driving car. You can have self-driving cars on laser, radar and camera-based solutions only, just to replace the eyes of a driver. But of course you want to be better than the driver, and therefore you're using V2X and you're using redundancy of all 4 sensor mechanisms. We have them all in the market. And just to give you one example, I'm driving a BMW X5 car at home in Germany, and that car is already autonomously driving on motorways. So I can take the hands off up to 60 kilometers an hour. The next generation is announced for 100 kilometers an hour. Mercedes has this on the road, and Hyundai has the same tier ones and the same suppliers as all of the guys that I had just mentioned. So yes, it is a global play, but the technology is there, and the cars have it already today on board. And now it's the question, of course, what is the take rate? How many of us are buying these type of cars? How quickly? But the cars are there. That is existing. 예, 저도 여기 조금 말씀하실 때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현대자동차에서 TJ를 이름은 지금 가칭입니다. 이름은 바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2020년 이야기 있다가 요즘은 2018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거기 VTX 통신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차량의 센서 기반으로 지금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 이제 구글 쪽 관련해서 이게 차량 자체 기술만 하고 있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게 왜냐하면 일부는 데이터를 클라우드 시스템에다 두고 그거를 같이 공유하거든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겁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디지털 맵이라든지 아니면은 다이나믹 맵이라고 해서 그런 거는 이제 같이 정보를 받고, 그리고 그 정보를 가지고 자기가 센싱 있는 걸 맵매칭을 해서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전혀 뭐냐면은 외부의 도움 받지 않고 차량 기술만 가지고 구글 그 셀프 드라이빙 카가 운영되고 있다고는 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3G 그리고 뭐 4G나 LTE나 또 지금 최근에 또 5G 나온다 그러는데, 또 왜 하필 웨이브를 최근에 이제 그 웨이브라는 어떤 차량 제어용으로 왜 쓰느냐. 근데 그거는 저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웨이브를 쓰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왜냐하면 심리스하게 정보가 계속 오는 거 하고요. LTE나 저희가 지금 3G나 4G는 그게 제어에 쓰기에는 그게 이제 심리스한 환경이 안 되니까. 그 두 번째가 뭐냐면은 웨이브는 이제 만약에 3G나 LTE를 사용하면 돈을 내야 하지 않습니까? 사용료를. 예. 그래서 그런 관점도 있고 한데, 실제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서비스 아키텍처에 대한 게 이렇게 제대로 정립이 되면은 사실 그거를 기존에 저희가 그 네트워크 충분히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이니까 자꾸 뭐냐면은 새로운 걸 쓰는 이제 새로운 것만 자꾸 이렇게 보고 새로운 것만 사용하는 줄 알고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이 서비스 아키텍처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연구회나 협의체가 운영을 해서 기존의 우리 인프라나 또 통신 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하는 쪽으로 지금 많이 검토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하신 게 2020년 상용화하는 거는 그 아까 우리 이재원 본부장이 말씀하셨듯이 VTX는 사실 그 기반에서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제어하는 알고리즘이나 아니면 그런 시나리오들이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요. 그것도 2020년 상용화하는 것도 엄밀하게 보면 센서 기반의 모든 도로의 상용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일단 먼저 전용 도로부터 아마 손 놓고 제어권 전환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제작사에서는 그 신뢰도가 확보하지 안 되면은 양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EQ900에서 나오는 그 HDA 기능에 좀 더 제어권 전환까지 조금 더 IOF 할 수 있는 조건도 나가지 않겠냐. 그리고 모든 도로에서 그러니까 센서 기반 모든 게 다 된다는 그런 상용화 개념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어느 일정 부분에까지는 아마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 두 번째 그 VTX 개념은 현재 미국에서 지금 진행을 많이 법제화하고 있지만 아마 그 조금은 좀 늦어질 가능성, 왜냐하면 아직 말씀하셨지만 그 보급률에 따라서 실질적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최소한 10% 이상은 보급이 돼야지 어느 정도는 가만히 되니까 그런 면을 봤을 때는 그 조금은 센서 기반이 먼저 가고 반드시 VTX의 통신 기반은 100% 갑니다. 다만 그 시점이 센스와 서로 융합돼서 갈 수 있는 시점이 돼야 되고 아시겠지만 아까 뭐 야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우천시 이런 데는 어쩔 수 없이 센서 기반이 안 된 통신 기반으로 받아들여야 될 확률들이 많고 센서가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벽한 자율주행이 되려면 통신이 안 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3G, 2G, 4G가 안 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그 현재 그 당시 제 웨이브가 처음에 만들어져서 그 당시에는 3G 상태였어요. 개발한 단계가. 그래서 자동차가 V2X가 뭐 VTX가 V2V 같은 경우는 최악의 경우는 시속 150km, 200km 가는 상태에서도 끊기지 않고 정보가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 상용망을 쓰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걸 커버를 못합니다. LR가라고. 그래서 웨이브가 시작이 된 거고요. 지금 다만 얘기하는 게 V2i 같은 경우 조금 더 여유가 되는 경우는 그래서 5G 같은 경우는 커버할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그 5G 개발하는 사람들은 그 고속 주행에서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그 같은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왜 굳이 별도의 망을 써서 개발을 하냐. 만약에 그런 상용망이 되면은 그 상용망을 활용해도 되지 않겠냐는 그런 얘기 나오는데요.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그런 그 속도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보안에 대한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검토 단계에 있는 거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먼저는 웨이브로 먼저 갈 거라는 생각은 그렇게 설명드리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현대유야의 이세현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 해주신 것 중에 저는 이제 정부 담당자 쪽 분께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가 레벨 4 완전한 자율 자동차로 가기 위해서는 자동차 센서뿐만 아니라 인프라 통합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혹시 인프라 통합을 위해 혹시 뭐 자율주행 시범 도시를 뭐 계획할 그런 계획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유출입이 적은 뭐 제주도 같은 곳에 인프라를 구축하고 저희 뭐 국내 기업의 전폭적인 지지를 하실 뭐 계획이 있는지 그런 쪽에서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한 3가지 단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CT는 이제 아까도 여기 우리 신 박사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반복적인 상황에서 어떤 기술 개발이나 우리 안전 기준 만들기 위한 어떤 그 세부적인 것들을 하기 위한 거고, 두 번째는 그 실증대학이나 이런 캠퍼스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 하나고, 최근에 이제 또 하나 생각하는 거는
지금 규제 프리존 관련해 가지고 대구하고 판교 창조밸리의 그 일정 구간에 어떤 그 전체 도시 전체를 하기에는 인프라나 이런 것들에 들어가기에는 아직은 너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어떤 구역에 뭐 예를 들어 뭐 10,000평이나 아니면 10만 평이라든가 그런 거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당장은 아마 실험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빠르면 K시티하고 비슷한 시기에 나올 수도 있고 더 빨리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영상 처리하는 그 카메라 하는 회사에 있는 소속된 사람이고요. 지금 이제 IoT 사업 본부를 하나 만들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 자동차 관련 전장 부품 개발 쪽에 지금 좀 뛰어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저는 또 모타 제어를 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EV 차량 관련돼서 이제 관심이 많은데 이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그런 내용은 아니고 이 보면 이제 산업부하고 미래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토교통부하고 이제 그 친환경차하고 자율차하고 이제 두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이렇게 R&D 정책들을 수립하는데 이제 국토교통부가 하는 그 롤이나 그다음에 하려고 하는 방향 이런 것들이 좀 약간 헷갈리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우리 자부에서도 오셨지만 산업부에서는 이제 뭐 EV 차량이나 자율주행차를 위해서 뭐 어떠한 향후 개발 로드맵을 가지고 가겠다, 기술 전략 어떻게 하겠다. 그다음에 미래부도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ICT 전략 포럼에서 자율차를 위해서 어떠한 뭐 로드맵으로 가겠다 이제 이런 게 있는데 국토교통부가 어떤 식으로 가려고 하고 또 이 지금 제목처럼 비안드 레벨 2니까 이제 그쪽으로 지금 가는 분위기인데 어떤 그 역할들을 하는 게 맞는지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설명 주셨는데 좀 부족했던 부분인데 다시. 그러니까 인프라스트럭처에만 뭐 올인할 건지 아니면 뭐 다른 부분까지 또 고민을 하시는 건지. 저희가 이제 정부에서 이제 이 관련된 부서가 세 군데잖아요. 산업부, 미래부, 교통부 이렇게 돼 있고요. 전반적으로 내부적으로는 부품 쪽 개발 이쪽 파트는 이제 산자부에서 맡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통신이나 이런 보안 쪽에 원천 기술 만드는 건 미래부에서 하는 걸로 이제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자동차 관리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동차의 전반적인 걸 다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적인 파트들, 그다음에 법규들 이런 게 저희가 맡고 있는 거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하지만 저희도 이제 그거 말고도 이제 안전 기준에 대한 어떤 연구들 이런 파트들은 저희가 지금 파트라고 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영역이 쭉쭉 늘어나가지고 진행하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 말고 저가가 이제 첨단 자동차 기술까지만 그 말고 이제 도로 쪽 파트는 또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정밀 지도하는 쪽 그 파트 따로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자동차 법규, 제도, 그다음에 안전 기준, 그다음 거기에 대한 안전 기술에 대한 어떤 점검, 그리고 인프라 확충 이런 파트를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부품 자체에 대해서 개발하는 거는 지금 산자부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거 잠깐만 코멘트하면 이제 그 제가 느끼기엔 어떤 느낌도 좀 있냐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미래부에서 이제 뭐 자율차 관련해서 이제 할 때 사실은 그 소규모라도 실증을 빨리 하는 게 이제 산업적으로 빨리 기업들을 이끌어들이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R&D 정책 작업을 풀 때도 그렇고 그러려면 이제 제 느낌에는 약간 이렇게 부처 간 협조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제 각 부처마다 이렇게 자기 영역이 있다 보니까 이걸 딱딱 단도리를 하고 정해버리니까 그런 데서 조금 약간 시너지가 약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의견 드려봤어요. 네. 예, 지금 염려하시는 거는 정말 여러 곳에서 많이 들었는데 저도 업체에 있다가 이 자동차 부품 연구를 온 지가 지금 한 6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6년 정도 되는데 처음에 왔을 때는 사실 부처 간에 따로따로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 3년 전부터 그게 그 세 개 부처 공동 추진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각 부처에서 추천했는 사람들에서 한 30명이 종합 실천 계획을 짜서 그래서 이제 거기 큰 그림을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레나를 다 나눴습니다. 나눠서 그래서 이번에 참 좋은 그 모범적인 게 국가전략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거를 이제 세 개 부처가 공동으로 해서 지금 자율주행 관련해서 자율주행
뭐 산업융합 혁신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부족한 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씩 이제 좋아지는 거는 사실이니까 좀 좋은 눈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저희가 약속한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패널 디스커션은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기회에 저희가 또 이런 좋은 자리 마련해서 여러분들 한번 다시 한번 초대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발표해 주신 오늘 네 분의 패널께 한번 다시 한번 힘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